네, 다음 섹션부터는 이전에 얘기한 대로 약간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related work부터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인트로덕션은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그 섹션인데요. related work은 뭐 없는 논문도 있습니다. 뭐 related work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섹션은 아니고요. 다만 뭐 많은 논문들에서 related work이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lated work은 어, 당연하게도 기존의 연구들이 어떻게 이 분야에서 진행이 되는지를 각각의 소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우리의 연구와 관련된 그 키워드들에 해당하는 그 섹션들을 하나씩 소 섹션으로 잡아서 그게 이제 과거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와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다라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단락을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그렇게 짓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누구 어서가 이 프로포즈드 해가지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포즈드 했다. 예를 들어 이런 바스완이라는 사람이 트랜스폼 아키텍처를 프로포즈 해가지고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적거나 밑에 있는 식으로 이제 많이 쓰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영어적인 표현들을 몇 개 알아보자면은 여기 있는 ETAL하고 점까지가 한 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ET 띄고 AL하고 점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한 개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라틴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라틴어 표현이고요. 어, 이 앞에 쓰는 그 단어가 이제 논문의 일저자의 성을 씁니다. 일저자의 성을 앞에 쓰고요. 여기서는 이제 마스와니라는 사람이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일저자 성인 거죠. 그 다음에 ETAL은 뭐냐면은 그 논문을 같이 작성한 사람들을 생략할 때 쓰는 라틴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트랜스포머를 최초에 제시한 아키텍처를 제시한 사람이 논문을 혼자 쓴 게 아니라 보면 이제 저자들이 뭐 한 10명 좀 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보통 그 연구를 언급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1저자의 성을 적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ET 한 칸 띄고 AL 점까지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논문을 작성한 바스와니와 그 연구자 그를 포함한 다른 연구자들은 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의 리스트의 성들을 생략할 때 쓰는 표현이 이제 ETAL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ETAL이라는 그 라틴어적인 표현을 쓰는 방법도 저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두 명까지는 그냥 이름, 그러니까 성을 둘 다 적고 세 명 이상부터 ETL을 적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논문의 저자가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ETL이라고 안 쓰고 1저자와 2저자의 성을 그대로 이제 쓰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저널마다 약간씩 다르고 학회마다는 사실 규정은 딱히는 없는데요. 학회는 약간 이거에는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저널은 이거에 대한 규정이 꽤 까다롭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서 써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테이션이라는 걸 이제 연구 그 논문 작성할 때 중간중간에 번호다는 이런 사이테이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논문의 저자들을 쓰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 대괄호 쓰고 번호 뭐 예를 들어 3번 이렇게 쓰고 대괄호 닫고 그 다음 한 칸 띄고 단어를 이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이 사이테이션이 뭐냐면은 이 레퍼런스라는 섹션에 레퍼런스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적는데요. 레퍼런스 섹션에 3번 연구가 이거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건 이제 허 ETA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허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 예시인데요. 그래서 이 3번 연구, 이 허 ETA라는 연구가 이제 레퍼런스 섹션의 3번 논문을 보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또 뭐냐면은 논문을 작성할 때 이 레퍼런스 섹션에 있는 모든 연구가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인라인 사이테이션이라고 해서 본문 내에 이렇게 한 번씩 꼭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언급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보통 있겠죠. 인트로에 당연하게도 1번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2번, 3번도 보통 인트로덕션에 있는 그런 논문들.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에서 논문을 보통 한 15개 이상 이제 사이테이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 한 1번부터 15번까지는 인트로덕션에 있는 논문이고
뭐 16번부터 한 뭐 20번까지는 이런 릴레이트 웍에 있는 논문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등장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회마다 규정이 다르고 저널마다 규정이 매우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저널 같은 경우는 번호를 안 쓰고 이렇게 대괄호를 안 쓰고 소괄호로 번호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출판사는 이제 여러 연구를 한 번에 인용할 때 1부터 5 이렇게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출판사는 전부 다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번호를 쓰게 하는 출판사도 있고요. 또한 번호를 안 쓰고 저자 성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테이션 할 때 소괄호 내에다가 저자 성을 예를 들어 뭐 리, 그리고 출판 연도 20, 뭐 25 이런 식으로 저자 성과 출판 연도를 써가지고 사이테이션을 해라라고 하는 저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널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서 가이드라인을 보고 확인을 해서 그대로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이 사이테이션 위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저자 이름 뒤에 이렇게 사이테이션을 했고요. 보통 저자 이름이 등장을 할 때에는 이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사이테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할 때에는 문장 맨 끝에 사이테이션을 하는 편이고요. 문장 맨 끝에 사이테이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한 가지 있는데 문장 맨 끝에 사이테이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 대괄호 쓰기 전에 앞에 한 칸에 꼭 띄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점을 붙이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사이테이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한 칸 띄는 것과 이 대괄호도 없었겠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점 하고 끝났겠는데 이 사이에다가 사이테이션을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세그멘테이션 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열고 번호 적고 대괄호 닫고 그 다음 점으로 찍고 해서 이 문장을 끝마쳐야 된다라는 점이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성하는 논문들을 보면은 가끔 뭐 많은 학생들이 여기 대괄호 앞에를 안 띈다든지 혹은 점 뒤에 이제 대괄호를 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니까 몰라서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법칙이 이렇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소 섹션에다가 우리가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이제 작성해서 저자들은 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보통 이제 속 섹션당 한 3개 정도씩 적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연구를 릴레이트 웍에서 언급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릴레이트 웍의 맨 마지막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 연구는 이런 연구들과 어떠하게 다르다라는 식으로 끝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영어적인 표현은 differs from 이 영어 동사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사구 표현이 되겠고요. differ from도 쓰지만 distinct from도 쓰고요. different from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뭐 우리의 연구가 비전 트랜스포머다라고 한다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랑 어텐션이랑 비전 트랜스포머 기존 연구들이 이렇게 소섹션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CNN은 뭐 알렉스넷, 뭐 VGG넷, 뭐 레즈넷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어텐션은 시퀴젠스 익사이테이션 그리고 이제 CBAM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CNN 아키텍처들 이런 것들이 뭐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VIT 같은 경우 대표적인 연구랑 뭐 DIT라는 경우지 스윙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서 간략하게 적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스넷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했고 레코네이션을 뭐 약간 레볼루션 했고 뭐 VGNet은 디퍼 네트워크가 잘 된다는 걸 보여줬고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각각 연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1번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인트로덕션에도 많은 연구를 인용을 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번호가 1번이 아니겠죠. 인트로덕션에 있는 첫 번째 인용된 게 1번이 되겠고요. 릴레이트 웍에는 뭐 보통 1번이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연구들은 이 세 개의 연구들과 어떻게 다르다라고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끝맺음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작성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작성법은 릴레이트 웍 다음에 보통 작성을 하고요. 뭐 그 중간에 섹션들이 몇 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데이터셋이라는 섹션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뭐 experimental setup이라는 그런 섹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메소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introduction, conclusion, reference를 제외하고는 약간은 섹션 구성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내 논지, 즉 이제 앞서 얘기했던 기존 연구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고 실험해봤더니 좋았다 라는 그 한 문장으로 느껴질 수 있는 논지가 잘 파악되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든 그 중간 부분은 자유롭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메소드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고요.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5단계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도 약간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유롭게 적으면 되겠고요. 앞서서 말했다시피 인트로덕션은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편인데요. 메소드는 되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꼭 따르진 않지만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방법론의 개요를 크게 설명을 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이때 문제 정의에서 보통 수학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학습 파라미터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현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뭐 파이토치 썼다, 뭐 파이토치 버전 못 쓰고 쿠다 못 쓰고 뭐 그 하드웨어는 못 썼다 이런 식으로 구현 세부 사항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버뷰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모델의 큰 그림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은 뭐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모듈은 뭐고 뭐고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피겨 1은 이걸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정의 패턴은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말로써 표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은 굉장히 한 개로 딱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정의랑 이제 우리의 방법론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많이 표기한다. 그래서 수학적인 표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알아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표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개 설명할 텐데요. 일단 denot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denote라는 동사는 우리는 뭐를 여기서 정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쓴 이 수식에서 쓴 뭐는 뭐라고 정의된 것이다 라는 그 의미에 쓰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denote input x, input as x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input을 x라고 정의했다. 이 수식에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note라는 단어도 이제 수식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논문 작성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규칙이 뭐냐면은 논문 수식을 작성했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기호를 썼을 때 그때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꼭 설명을 이런 식으로 we denote 어쩌고라고 그 기호가 뭔지를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필수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처음 이제 논문 작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걸 안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나온 이제 F 세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F 세타 이런 식으로 많이 적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 괄호 2개 쓴 것도 아니, 괄호가 아니지 세로선 2개씩 쓴 것도 이것도 L2놈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논문에서 A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정의를 했고 이것은 우리의 뭐 어텐션에 관련된 스코어를 저장하는 매트릭스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A에 대한 수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식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호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기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we denote 뭐 attention matrix as A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호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정의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F세타나 L2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포함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뭐 주목할 만한 영어 표현은 앞에서 이제 전부 다 설명한 내용을 이제 다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은 여기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왜 했는지를 이제 적어주는 게 논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입해서 실험해봤더니 좋았다. 이건 사실은 논문의 근거로서는 굉장히 약하고요. 우리의 이거 인투이션이 뭔지, 우리의 이 키 인사이트가 뭔지, 이걸 왜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연구들의 문제점과 관련이 되겠죠.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이 이런 걸 안 했어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도움이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왜 도움이 되는지 이유도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다.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냥 기술 레포트랑은 다르게 왜 했는지 그리고 그 동기가 기존 연구들이 이러이러한 한계점이 있어서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다.
라는 점이 명확하게 설명돼야 되는 게 논문의 특징이고요. 테크니컬 리포트는 이런 걸 적지 않아도 되죠. 모티베이션을 딱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뭘로 구성되어 있고 실험해봤더니 좋았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논문은 남을 설득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 설득이 되려면은 이걸 왜 했는지도 당연한 게 적어야 되는 게 기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특별하게 설명할 영어적인 표현은 없는 것 같고요. 다 이제 일반적인 영어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메소드를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적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앞에서 본 얘기죠. We propose, introduce a novel, 뭐 address this issue 이런 식으로 비슷한 표현들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영어적인 표현으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영어의 대문자 사용과 약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모델이나 방법론을 약어를 정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논문에서 약어를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할 때, 이제 문법적으로 그리고 논문 규정상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꼭 지켜야 되겠고요. 뭐냐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의 규칙이 있는데요. 한번 정의한 약어는 계속 그 약어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한번 맨 그 인트로덕션에서 어떤 약어를 딱 정의했다. 그러면은 그 약어를 계속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트로덕션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쓰고 CNN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CNN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쓰면 안 됩니다. 약어를 한번 정의했으면은 풀네임을 쓰지 않고 약어를 계속 써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 번만 쓸 단어는 굳이 약어를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어를 정의하는 이유가 페이지 낭비를 막으려고 이제 앞으로 이 약어로 쓸게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어를 정의했을 때는 계속 그걸로 써야 된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어적인 표현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약어를 정의할 때 한국어랑 영어랑 약간 어, 약간 반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약어를 보통 이 괄호 바깥에 쓰고요. 풀네임을 괄호 안에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뭐 약어로 있는 느좋이 있죠. 뭐 느낌 좋은이라는 뭐 약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할 때 약어를 이제 그 바깥에다 쓰고 괄호 안에다가는 약어를 풀어가지고 느낌 좋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어를 풀어서 쓰는데요. 영어는 약간 반대입니다. 풀네임을 바깥에다 쓰고요. 약어를 괄호 안에다 쓰는 게 문법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규칙이고요. 이것도 이제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한국어랑 반대로 약어를 이제 괄호 안에다 쓰고 풀네임을 괄호 바깥에다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뭐 엄청 중요한 특징은 아닌데요. 그 논문을 처음 쓰는 이제 학생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실수인데 논문의 대문자 규칙. 이건 뭐 논문뿐만 아니라 영어의 대문자 규칙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대문자를 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문자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영어 대문자를 막 되게 남발하거나 혹은 써야 될 때 안 쓰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영어 배워서 알겠지만 영어 대문자 쓰는 규칙은 일반적으로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 문장의 첫 번째는 대문자로 쓴다. 뭐 다들 아는 얘기고요. 또한 사람 이름은 대문자 그 첫 문자를 대문자로 쓴다. 뭐 이것도 영어 배웠으면 다 아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런 모델 이름의 약어에 쓰인 이 DSL 얘네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문자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문장 첫 번째 그리고 어떤 대명사 그리고 사람 이름의 첫 단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어를 정의할 때 대문자 빼고는 대문자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보통은 대문자를 되게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텐션 메커니즘 갑자기 여기에 M을 대문자를 한다든지 뭐 enable information I를 갑자기 여기를 대문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문자를 남발해서 쓰는 경우를 꽤 제가 많이 봐가지고 이제 주의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문장 첫 번째 그 첫 글자랑 사람 이름, 대명사, 그리고 이런 약어 정의 때 대문자 빼고는 대문자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실함수 선명 같은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영어적으로 뭐 볼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학습 과정 설명도 뭐 we train 어쩌고 we employ 어쩌고 we use 이런 식으로 많이 써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할 건 없고 학습 과정은 뭐 에포크
개수라든지 그리고 하드웨어라든지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수치들을 적는 부분, 예를 들어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 몇이다 이런 식으로 적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그 영어적으로 볼 표현은 뭐냐면 employee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use라는 단어랑 똑같이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use에 약간 좀 더 문어체적인, 좀 더 글에 쓰는 use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employee도 이제 이용하다 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use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employee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완성 예시를 이제 보면은 결국 이제 메소드도 이렇게 하위 섹션으로 나뉘게 되겠고요. 오버뷰를 말하고 프로블럼 소울레이션 문제 정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쓰게 되겠고요. 로스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트레이닝 디테일 같은 것을 써가지고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페리먼트 셋업을 이제 나눠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셋업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메소드에 있었던 가장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트레이닝 디테일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나눠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섹션을 구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메소드랑 비슷하게 이제 자유롭게 쓰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데이터셋을 뭘 썼는지 그리고 매트릭을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이 실험 환경을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그리고 베이스라인 모델들은 뭐가 사용되는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게 익스페리먼트 섹션의 익스페리먼트 셋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리절트를 적기도 하는데 리절트 같은 경우는 리절트라는 별도의 섹션으로 빼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라는 섹션 이름으로 쓰기도 하지만 리절트라는 섹션으로 따로 빼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자유롭게 써도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장들을 좀 보자면 우리는 뭐 어떤 식으로 세 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우리의 메소드를 이밸류에이트 했다, 평가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데이터셋을 써서 컨덕트 익스페리먼트 했다, 실험을 수행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을 쓰고요. 매트릭을 뭘 사용했다 라고 쓰고 베이스라인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포인트 와이즈한 설명,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써가지고 약간 개조식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이런 식으로 쓰는 설명은 사실은 논문에서는 조금 쓰지 말아야 될,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좋은 예시는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페리먼트 셋업을 쓴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테이블 1을 보면 이런 식의 결과가 있고 테이블 2, 3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쓰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보통 리절트를 쓸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리절트를 쓸 때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딱 압니다. 테이블 1을 보면 우리가 이 데이터셋에서 메인 리절트를 한 거를 서머라이즈 해놨다. 여기까지 딱 썼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뭘 써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2를 보면 다른 데이터셋에서 돌린 것을 서머라이즈 해놨다. 이런 식으로 또 쓰면 되나? 아니면 뭔가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쓸말이 되게 없다 라고 느낀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안 학생들이 써온 초안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 테이블 1을 보면은 무슨 데이터셋에 뭐 돌린 거다. 그 다음으로 바로 테이블 2를 보면 무슨 데이터셋 뭐 돌린 거다. 3를 보면 뭐 돌린 거다. 뭐 비교 1을 보면 이거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하고 뭐 한 문단 정도로 이제 리절트를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은 우리의 결과가 왜 좋은 건지를 설명으로 써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A 방법론 있고 B 방법론 있고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 매트릭 니은 매트릭이라고 해서 이제 평가 지표죠. 그래서 우리 모델이 A다, 우리 모델이 A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성능이 90%다. 그리고 니은 매트릭으로 측정했더니 뭐 85%다. 이렇게 나왔고 B 매트릭, 그러니까 B 메소드, 그러니까 다른 베이스라인이죠. 베이스라인을 했더니 얘는 85%밖에 안 나오고 얘는 70% 나왔다. 그래서 우리께 테이블 1 보면 당연하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테이블 1이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테이블 1이다 라고 했을 때 테이블 1을 보면 당연하게도 우리의 것이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좋은 게 한눈에 보여가지고 얘를 굳이 언급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왜 좋은 건지를 수치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게 리절트 섹션에 써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죠. 우리의 메소드는 타본 어큐레시에서 가장 높게 이제
측정이 됐고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다른 베스트랑 비교를 하면은 1.2%더 높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써줘야 될 말들이 우리가 가장 높았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언급하면서 두 번째 비교하면은 얼마나 더 높았다. 이런 걸 쓴다든지 베이스라인과 비교하면은 어떻게 더 높았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좋았다. 혹은 뭐 가장 안 좋은 경우에 대해서 몇 퍼센트 더 좋았다. 가장 좋은 경우에 대해서 몇 퍼센트 더 좋았다. 하지만 뭐 디귿 방법으로 측정했더니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로 좋게 나타났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하나하나 언급해 가면서 왜 우리의 모델이 테이블 1을 봤을 때 좋은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지 그 해석 포인트를 직접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1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지라는 생각에 학생들이 그냥 테이블 1을 정리를 해놨다라는 식으로만 끝맺음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테이블 1으로 정리해놨는데 테이블 1을 보면 우리 수치가 90%인데 B는 85%라서 5%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우리의 모델이 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독자들이 느낄 그 해석을 할 그것을 직접 글로써 적어야 되는 게 리저트에 써야 될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는 우리의 모델이 effectiveness, 즉 이제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이제 결과에 대한 해석도 마지막으로 적혀져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절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예를 들어 로스의 뭐를 빼고 뭐 방문론의 어떤 모듈을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빼가면서 얼마나 성능이 떨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씩 도입한 것들이 다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방법론들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방법론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제시한 여러 방법론들이 모두 다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하나도 이제 쓸데없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어블레이션 스터디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을 한두 개 잡아서 이제 정말로 그 여러 개의 모듈들을 하나씩 빼보면서 성능을 측정해서 비교표로 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쓰는 영어적인 표현은 사실은 레저트에 쓰는 표현들이랑 똑같아가지고요. 특히 언급할 건 없고요.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섹션 예시를 보면 이렇게 익스페리먼트에 뭐 셋업을 먼저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메인 리저트를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AI 분야에서만 특징인데 뭐냐면은 이런 단락의 시작을 볼드체 단어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제 이 단락의 제목 같은 건데요. 이런 게 근데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AI의 학회 쪽만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쓰는 경우는 못 봤고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는 경우는 못 봤는데 AI 학회 쪽에서는 이 단락들의 제목을 이렇게 볼드체의 단어로서 이렇게 맨 앞에다 적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리저트까지 작성을 했으면은 컨클루전이 되겠는데요. 컨클루전은 사실은 앱스트랙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앱스트랙도 요약을 적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컨클루전도 요약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이랑 거의 똑같이 적으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다가 몇 가지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은 보통은 리미테이션까지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까지는 안 쓰는데 컨클루전에서는 이제 앱스트랙이랑 다르게 리미테이션까지도 적고요. 또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 더 좋겠다라는 미래 발전 방향도 제시를 하는 것이 앱스트랙과 추가적으로 앱스트랙과 비교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될 사항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실 1번부터 3번까지는 거의 앱스트랙이랑 비스무리하게 적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어쩌고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요약, 우리의 방법론에 대한 그 설명을 요약해서 적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스터디를 그 실험을 해봤더니 뭐 더 좋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적고 그리고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 연구에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퓨처워크로는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 라고 해서 보통 이 정도 분량으로 한 3단락 정도로 적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게 작성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약간 자유롭게 하되 뭐 약간 앱스트랙 플러스 이런 리미테이션 퓨처워크로 적으면 된다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